조금만 버티세요. 네, 저당권만은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편안하게 계약법을 봐야죠. 자,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목적물 범위까지 봤고요. 물상대의를 보면 됩니다. 일단 물상대의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는 경우 딱 세 가지만을 전제로 합니다. 목적물을 매각했거나 목적물을 임대차했을 때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상대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면 저당권은 소멸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끝나진 않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게 물상대위예요.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나왔다. 그걸 가치 변형물이라고 한다. 그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값의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용이 만약에 됐다. 그럼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건데 원래 엄밀하게는 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갑이 갖게 되는 보상금 청구권, 그 권리의 물상대위를 하는 거예요. 개념은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이 수용주체 입장에서 보상금을 일단 누구한테 지급을 할까요? 얘한테 하겠죠. 근데 얘가 와서 나 보상금 주시오. 그러면 이 수용주체가 얘가 진짜 저당권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등기금만 돼 있다 하더라도 무효 등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주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저 보상금 따위에서 물상대위, 즉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겨요. 즉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의 문제가 나와요. 방법. 첫째가 요거를 얘한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먼저 해놔야 돼요. 압류. 만약에 이게 지급이 돼버리면 갑의 일반 재산과 섞여버려요. 갑의 일반 재산과 섞여버리면 원래 물권의 객체는 특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요 보상금이라는 게 갑의 일반 재산과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급이 돼버리면 일반 재산과 섞여버려서 특정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상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갑의 일반 재산과 떼어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압류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요 보상금 반환 청구권을 내가 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합니다. 그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법원이 보상금 반환 청구권을 네가 행사해라 라는 명령이 추심이나 전부명령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거를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얘한테 지급하기 전.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가 이 보상금 반환 청구권을 어물어물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이걸 다른 놈한테 팔아버리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통해서 이전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얘가 이걸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가,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는가, 추급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판례 있다. 지급 전까지는. 보상금 반환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갑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서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이 요놈한테 지급되기 전에는 저당권자는 여전히 추급할 수 있다. 여전히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얘가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액수 대신 대토를 받은 게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물상대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게 또 경매가 된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경매법원에 쫓아가갖고 나도 배당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 배당 요구는 법원이 정해놓은 배당 요구 종기, 채권자들은 요때까지 배당 요구하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을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나와요.
세 번째로 요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왜? 이 분리만 하는 거니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놨다면 분리되어 있죠. 그럼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당권자가 단순히 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알아서 얘한테 돈을 주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행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그냥 어물어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사이에 이걸 누가 받아갔어. 그럼 당연히 얘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죠. 단 이 받아간 게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다. 그럴 때는 그 채무자나 제3취득자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에게 지급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물상대위, 피담보 채권에 보면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익물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 이게 법정지상권이었어요. 근데 이 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된 때 건물이 있었어야 되죠. 아닌 경우가 있었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나중에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 안 되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있더라.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돈 갖고 건물 지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분양이 안 돼. 그럼 돈을 못 갚아. 그럼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에 넣어. 법정상권 인정 안 돼. 일끝 지었던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 그러니까 이 새 건물에 대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마련된 게 365조예요. 일괄 경매권. 법정상권 인정이 안 될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저당권자에게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이걸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됐죠? 요건 간단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요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건물을 팔아버려서 건물이 제3자 소유가 돼버렸다. 일괄경매할 수 없다가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 판례가 예로부터 이 땅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 예컨대 지상권자 이런 애들이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갑에게 팔아버렸다. 지상권자 뭐 지상물 매수청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졌다. 이때도 저당권자는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세 번째, 이 일괄경매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해서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 철거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판례 이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민사집행법에서는요 과잉 경매 금지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럼 그것만 경매하는 거예요. 요것만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경매, 이거 안 돼. 이게 과잉 경매 금지예요. 근데 얘는 돼요. 요것만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도 경매 넣을 수 있다. 건물도 경매 넣을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괄 경매 했다. 두 가지 효과. 첫째,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건물 철거를 막는다. 두 번째, 토지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단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았는데 다 못 받았어.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배당받을 사람이 없고 돈이 남았어. 그러면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그 건물 경매 대가에 배당받을 자가 더 이상 없을 때는 자신이 다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게 일괄 경매권.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권에 묶어가지고 하나 기억하실 게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란가?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공동저당이 설정. 무슨 저당이 설정? 공동저당이 설정.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다. 토지 저당권만 남지요? 예?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토지 저당권만. 이 상태에서 얘가 토지를 경매에 넣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도 있다.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예? 아니 우리 지난주에 요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되고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그랬고요. 예외적으로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니까 이건 뭘로 가자? 일괄경매로 가자. 그래서 이 공동저당권자였던 을은 나중에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게 돼요. 이게. 예? 법정상권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366조, 65조 이 정도 특히 일괄경매권 요건 및 효과 쫙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5억짜리 땅이고 3억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를 병이 샀다. 보통은 2억만 주고 요걸 인수하는 게 보통이지만 얘가 인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다 줬다. 요 놈을 뭐라 한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저당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자. 세놈. 그중에 이제 주로 소유권 취득한 놈인데 이놈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가백에 5억을 다 줬는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 그럼 얘는 일끝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더라. 요 놈을 보호하자. 이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이렇게 돼요. 첫째가 얘는 이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원래 민사집행법에서는 소유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지만 얘는 된다. 경락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변제할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의무는 없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게 왜 권리냐? 360조가 적용된다. 그 중에 지연배상 1년이 적용된다. 갑이 을에게 돈을 3년을 연체했든 4년을 연체했든 병은 얼마치만 1년치만 갚을 권리가 있다. 변제권. 이때 변제는 당연히 변제기 후, 변제기 전에는 돈 못 갚고요. 두 번째 변제기 후라면 갑이 갚지 마 그래도 갚을 수 있다.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신 갚았으니까 갑한테 쫓아가서 내가 네 대신 3억 갚았으니까 나한테 돈 내놔 자식아. 무슨 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게 만약에 주택이에요. 샀어. 싹 리모델링을 했어. 쫙 리모델링. 산 건 5억 주고 샀는데 리모델링을 한 3억을 했어. 그런데 홀랑 경매가 됐어. 이때 이 리모델링 비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취득 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이 저당권에서 배당 순위 봤을 때 영순위라고 보신 거 있죠? 그게 이거죠. 네? 가장 먼저 배당.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먼저 배당받는 비용 상환 조건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 세 가지.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네? 단독으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 저당권 침해는 제가 누가 저당권자를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거. 맨날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나무가 5그루 임목 등기돼 있고 땅값은 100만 원밖에 안 내요. 저기 산골에 아주 그냥 평당 3,000원짜리. 그게 10,000평 있어 그럼 3,000만 원인가? 1,000평 있어 그럼 300만 원. 평당 그럼 100원짜리로 하자. 평당 100원짜리가 10,000평 있어 100만 원. 거기에 나무가 1억짜리가 5그루. 그럼 땅을 담보로는 돈을 안 빌려주고 이거 담보로 돈 빌려주겠죠?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떡하니 설정을 했어. 전체가 5억이. 그런데 누가 나무를 잘라버려. 그럼 담보가치가 4억으로 감소.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감소. 이걸 저당권 침해. 이렇게 불러요. 물권이 침해됐죠? 물권적 청권 인정된다. 첫째, 반환 청권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분리 반출하려고 한다, 그걸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리 반출되면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없는데 그 분리 반출된 게 누군가에서 소유권이 취득이 되지 아니한 채 분리 반출된 장소에 그대로 있다면 얘는 그 분리 반출되었지만 누군가에서 취득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물건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이죠. 근데 우리 판례가 반환 청구냐고 하질 않고 방해 배제 청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한대? 반환 청구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냐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방해 배제 청구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애 그럼 반환 청구 인정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이런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 따위 묻지 않지요. 침해 원인, 침해자의 고의과실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는 게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값의 토지가 있고요.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말소돼야 되죠.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순위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방해 상태.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유해등기 말소 청구.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방해 상태.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 침해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걸 유해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잘라냈고요. 고의과실이 있고요. 잘랐더니 2억밖에 안 남아. 받을 돈은 3억인데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2억밖에 안 돼. 그럼 얘는 목적물 경매하더라도 1억을 못 돌려받게 되지요. 그걸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해요. 저당권이 침해되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뭐라 한다? 손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까지 생겼다면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뽑아낸 놈이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그러면 똑같은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을 갖다 보충해라.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특히 침해자가 누군지를 조심하세요. 저당권 설정자.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뽑아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388조 1호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너 기한이익 상실했다. 즉시 원금 다 갚아라. 이렇게 되겠죠? 이 즉시변제 청구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침해자가 딱 누구? 채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침해 원인 불문. 이건 침해자의 고의과실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불문. 이거는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 이건 침해자가 채무자. 점점점 침해자가 좁아져요. 그러면 퍼펙트한 침해자, 채무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침해한 놈이 채무자라면 네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놈을 퍼펙트한 침해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요 세 가지 권리의 관계,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먼저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 즉시변제 청구권 보세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저당권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담보물을 갖다 보충해. 그럼 내가 변제까지 기다려줄게. 이거는 못 기다리겠다. 이 자식아 다 갚아라. 충돌하지요. 당연히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한 경우는 즉시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즉시변제 청구를 행사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지금 손해가 있죠.
두 그루만 남았는데 근데 값이 똑같은 값어치 세 가지 색으로 갖다 심었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이거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즉시변제 청구해서 원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손해,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남았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물 청구하고 즉시변제 청구는 서로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과의 관계, 이거 행사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나 이거 행사할 때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 통해서 구제수단의 상호관계 이렇게 끝났어요. 처분 소멸 봅니다. 처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아파트가 있어요. 을이 저당권 갖고 있고요. 채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변지기가 되려면 1년이나 남았는데 얘가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죠. 팔아야죠 이거. 양도. 채권도 양도하는 거고 저당권도 양도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두 가지 양도했죠. 그중에 이건 부동산 물권이죠. 186조 적용되죠.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요놈 얘하고 순위가 같아야 돼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나중에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과 채권을 얘한테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겼다면 나중에 갑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하는 놈은 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병이란 놈이 변제해 가서 갑한테 돈을 갚으라면 갑은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저당권 처분과 관련해서는 저당권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하라. 채권은 양도 사실을 갑에게 뭐 해라? 통지해라. 그래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 저당권 양도 및 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는 당연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 따위가 합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저당권 처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갑이 돈을 갚아. 누구한테? 갑이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갑이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병한테.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하죠. 말소해야죠. 말소 안 하고 있어요. 말소 청구해야죠. 누가?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시험 지문에 양, 수. 요거 양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두 번째로 이 양수인은 부기등기돼 있죠. 이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걸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후 변제가 되었을 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양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부기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 됐죠? 소멸은 별것 없어요. 돈 갚으면 소멸하고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포기해도 되고요. 피담보 채권에 소멸시효가 왕성되면 채권 소멸하니까 저당권 소멸하고요. 뭐 등등. 예. 아름답게 소멸해요. 끝. 요 정도.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저당권 문제 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특수 저당권 2개 남았습니다. 샥 지우개 이런 거 괜히 쳐다보고 계시면 머리만 더 아파. 예.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휴, 그런 게 있었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간단히 개념 안 해. 괜히 했다가 머리만 아파. 오래 나오지도 않는 거 괜히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할게요. 공동저당은 괜히 했다 머리 아파. 이것만.
문제할 때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저당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왔다. 그럼 저한테 와서 막 따지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따져요. 제가 이 말을 한 걸 다 잊어버리세요. 안 나온다라고 말한 걸 다 잊어버리세요. 진짜. 그렇겠죠. 나온다고 말한 것도 잊어버리시는데, 그렇죠? 나온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시는데 안 나온다고 말한 걸 기억하실 리가 없어요. 자, 따져. 문제풀이 할 때 해결해 드릴게요. 근저당.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이 갑에게 3개월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 실제 시험 문제는 당자 대월 계약 또는 계속적 거래 계약 이렇게 나와요.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장차 을에게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채권이 늘어나고 갑이 돈을 갚을수록 줄어들고 다시 공급하면 늘어났다가 또 다 주게 되면 제로였다가 물건 다시 공급하면 이렇게 또 채권이 늘어나고 3개월이 딱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에 대하여 결산기 일정액까지를 우선 변제하기 위한 저당권, 일정액까지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예, 의의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눈에 보여요. 채권의 불특정성. 또 하나가 채권이 일시 소멸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부종성의 완화. 이 두 가지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세 번째, 근저당권이 성립하는 방법. 근저당권의 의의 특징 봤으니까 성립봐야 되겠죠. 첫째, 아까 저당권은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장래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등기. 등기할 때 꼭 등기해야 되는 것 두 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요? 채권 최고액 개념이 나오겠죠? 네. 반드시 등기하라. 자, 근저당권의 효력 다 필요 없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뭐 피담보 채권예법이라든가 목적물예법이 등등이 다 비스무리한데 근저당권에서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 먼저 채권 최고액의 개념. 이 채권 최고액은 실제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아니죠. 실제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얘가 나중에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니까 미리 갚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얼마를 최종적으로 공급할지 모르지만 그걸 네가 갚지 않으면 네가 제공한 담보 이걸 경매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서 나는 이빠이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 우선 변제 받는 이빠이 한도, 그게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이게 뭐가 된다? 채권 최고액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등기.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공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이렇게 저 근저당권자 저놈 최대한 저기까지 빨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정도 빌려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자, 채권 최고액 개념 봤어요? 이 채권 최고액과 관련해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상회할 때, 초과할 때, 하회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채권 최고액이 1억이고 확정된 게 7천이라면 갑이 갚는 것도 7천이고 안 갚았을 때 경매에서 받는 것도 7천이에요. 그러나 상회할 때 확정된 게 1억 2천이다. 그럼 갑은 1억 2천을 다 갚아야 돼요. 갑은 1억 2천만 원어치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는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채권 최고액은 갑이라는 채무자가 갚아야 될 변제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두 번째로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칙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최고액 개념 머릿속에 빡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근저당권의 효력과라서 보세요. 이거 확정되기 전에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액이 불특정하다 그랬죠. 그리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랬죠. 요 상황에서 첫째 요거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도 변경시킬 수 있고 공급하고자 하는 물건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채무 원인 변경 가능하고 채권 최고액 바꿀 수 있고 채무자 바꿀 수 있고 채권자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꾼 게 등기사항이라면 등기까지 하라. 당연히 변경했다면. 두 번째 채무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 채무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는 그 변경 전 채무나 변경 전 채무자의 채무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고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만 담보된다. 이게 판례예요. 두 번째로 요 확정 전에 채권을 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한 세 가지야. 을이 처음에 1천만 원짜리 1천만 원어치 물건을 공급했고 한 달 뒤에 또 한 2천만 원어치 공급을 했고 또 한 15일 뒤에 또 한 1천만 원어치 공급을 했고 그런데 현재 을이 결산기가 안 됐는데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요것만 따로 떼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을이 가백에 갖고 있는 채권이 지금 세 개가 있어. 1,000만 원짜리 처음에 공급한 거, 두 번째로 2천만 원 공급한 거, 세 번째로 1,000만 원 공급한 거, 세 가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총 채권이 4천이야. 4천인데 을이 지금 1,000만 원이 딱 필요해. 메르스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럼 어떻게든 이 채권 가지고 돈을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갑한테 지금 현재 4천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 네가 한 800만 원에 사라.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아까 제가 전세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저당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채권만 일부 팔아먹을 수 있다고. 에? 있어요. 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을 일부 양도해요. 그럼 당연히 뭐만 양도한 거예요? 채권만. 근저당권까지 그만큼 딱 떼서 같이 이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변제되거나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만 양도되는 것이지 근저당권까지 그 일부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가운데. 에?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확정. 왜?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고 채권액이 들쭉날쭉하지만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채권액이 일정. 따라서 이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종성도 되살아나 즉 확정 이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 그러니까 언제 확정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첫째 결산기 도래. 확정되죠? 가벼워요. 결산기 도래. 두 번째로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했고 여기 을도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할 생각 없고 갑도 더 이상 물건을 공급받을 생각 없고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겠죠. 왜? 채권이 빵원이니까. 이게 두 번째. 예? 존속기간 만료 전 결산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을 영원으로 확정시키고 근저당권은 소멸하니까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 번째로 이거 안 정했어요. 이거 안 정했어. 계속 이러고 있어. 더 이상 짜증나 이제. 얼굴 너무 많이 봤어. 둘이 모여갖고 야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 액수가 확정된다. 세 가지. 나머지 두 개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안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저당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딱 납부하는 날 그때 요놈 액수가 확정이 돼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걸 갑이 갑질을
안아야 경매를 넣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확정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확정되고 돈 내놓으라 하는데 갚질 않아.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가야 안 흘러가. 흘러가는 동안 이 채권의 이자도 붙고 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것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다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우리 판례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확정된다. 신청 시.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뜻, 특징, 성립, 채권 최고액의 개념, 마지막으로 확정 시기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가 우리 저기 물권적 정권에서 봤던 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확정된 아유 또 지웠네. 하여튼 꼭 필요한 건 쏙 지워. 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그 채권과 확정된 채권과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된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이 근저당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하라.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해라. 여기 하나.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돈을 갚았다. 말소해야 된다. 말소하지 않고 있다. 설정자는 말소 청구한다. 누구를 상대로? 양, 수인을 상대로. 뭘 말소 청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실제 문제는 요 근저당권에서 나왔어요. 저당권이 아니라. 근데 똑같아요. 구조는.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채권 양도 통지. 여기 한 세트. 그 다음에 돈을 갚았어. 말소해야 돼. 누구를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청구. 그렇게까지. 예? 끝났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일 힘든 날 오늘이 6월 상순치곤 10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라는데 저는 왜 그런 거 한 번 보면 다 기억이 나나 몰라. 107년 만에 6월 상순지수로 제일 더운 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조금 널널한 거 할 테니까 복습 좀 꼭 해오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